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작물이 어떻게 자라는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어떤 조건? 첫째, 물이 있어야 된다, 그죠? 모이스처 또는 워터, 수분이 공급돼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온도가 템퍼러처, 온도가 따라하는데 적당한 온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O2,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 부과해서 이제 요거는 광발화성 종자는 전부는 아닙니다. 잡초성 종자는 거의가 이게 라이트, 빛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 조건이 외부적으로 충족이 되면 얘가 싹을 틔운다 그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생리적으로는 ABA라든지 에슬렌, C2H4, 에슬렌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이런 호르몬이 없어야 되고, 배가 소위 엠브리오 요 부분이 배라고 하는데, 엠브리오가 성숙해야 된다. 라이픈 PN입니다. 라이픈 돼야 된다. 라이프죠, 그죠? 라이프닝 NING, 라이프닝 돼야 된다. 익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요 조건이 맞아지면 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들이 내부적인 거 말고 외부적인 게 있더라. 뭐냐? 바깥 껍질 종피가 두껍거나 스트롱, 강할 때 얘가 뚫고 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또는 바깥에 이 수분이 또는 산소가 공급이 못 되더라 해서 발화가 저해되더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드 시드라고 한다. 하드 경실 종자, 딱딱한 종자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발화할 수 있는 외부적 이 조건을 주었음에도 발화를 하지 않는다. 이걸 돌먼시라고 한다. 돌먼시, 휴면이라고 한다. 잠을 잔다. 근데 여러분들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자는데 엄마가 5시 학교 가라고 깨우면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좀 자야 돼, 얘도. 그래서 이 돌먼시 자는 거야. 그죠? 잠자는 거야, 돌먼시. 이 돌먼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다? 우리한테는 인간이 식용으로 하는 데는 좀 불리하지, 사실은. 그죠? 이 돌먼시가 없어야 언제든지 파종하고 발화시켜서 할 수 있겠지. 특히 어떤 것, 베지터블 같은 경우에,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면이 길어진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게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얼른 수확해서 바로 해서 다시 또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죠? 1년에 3번, 4번 재배해야 뭐 상추 또는 뭐가 있나요? 상추가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삼채소류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토마토 이런 것들도 1년에 2번 충분히 재배할 수 있죠, 시설 재배하면은. 그래서 이 베지터블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돌먼시 휴면이 없는 게 없다면 뭐하고 없어야 사실 좋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해서 돌먼시를 깨는 방법, 또는 돌먼시가 없도록 하는 종자, 품종 육성 이런 것들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한 게 품종 육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품, 입이 3개다, 그죠? 이 종자할 때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 컬티바예요. 컬티바는 재배되는 것을 컬티바라 하고, 또 다른 말로 버라이어티란 말을 씁니다. 버라이어티. 이 컬티바 같은 말이긴 해도 통상적으로 엄밀히 구분하면 컬티바는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버라이어티는 재배되든 안 되든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동의어로 같이 쓰인다. 품종이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스마트 농산업을 하는데 이 종자를 품종을 육성하고 공급되는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이제 메이저 크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죠. 자, 벼, 보리, 밀, 이런 애들, 콩,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품종 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벼를 이제 예를 들면 그냥 하얀 쌀밥만 먹으니까 맛은 좋겠지, 통상적으로. 근데 야, 그럼 쌀 먹으면 뭐 성인병이 온다던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쌀에 요 쌀이라면 요 배를 안 먹고 전부 요 전분만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분은 결국은 뭐였다? 당이었다라고 했죠. 근데 요걸 안 먹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육종적인 측면은 뭐예요? 이걸 아주 검정색 쌀을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토시아닌이 많겠죠. 또 루틴이 많겠죠. 폴리페놀이 많겠죠. 그러면 우리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많이 안 오르게 하고,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또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O2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숨을 쉬지만 결국은 이게 혈관을 타고 결국은 이 세포로 가서 세포 속에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ATP를 만드는 공장이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소비되지 못하고 남아서 돌아오는 O2가 그냥 기체로 있으면 좋은데 얘가 활성을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버린다. 이게 결국은 활성을 띈 산소, 활성산소예요. 이게 노화의 주범이다.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단전호흡부터 시작해서 안토시아닌을 먹어라, 색깔 있는 채소로 곡물을 먹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쌀에서 다 해결하자. 무슨 쌀? 검정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검정쌀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그죠? 배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기능성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 벼쌀 하나 자체가 뭡니까? 그 하나의 우주예요. 영양 덩어리 우주예요. 여러분들 머리 하나하나가 전부 우주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여러분들 이름이 또 우주하니까 우주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뭐 나야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하나의 생명체고 우주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바로 생각해서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걷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대단한 우주들이, 우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면 5,130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이 종자 하나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가 1000개를 만들잖아요. 한 사이클 도는데 1000개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그 여기에 모든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품종을 내가 만들었다. 어디에서 만듭니까? 우리말로 하면 농촌진흥청. 내가 처음으로 글씨를 아주 정자로 썼다. 정성 들여서. 내가 근무했던 곳이 친정이라서 아주 정성스럽게 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 rural, RUR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되는 거예요. RD 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구로서는 넘버원입니다. 뭐 미국의 USDA, 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농부성이죠. USDA는. 그러면 US는 뭐냐? 미국 United of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RS는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예요. 여기는 서비스. 우리도 물론 옛날에는 서비스 기능이 있었어요. 이 서비스 기능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서비스. 이 기능이 각 도가 있고, 자, 우리 조직도로 보면 중앙정부가 있죠. 중앙정부 산하에 각 도가 있고, 도에 포함된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이 있죠. 시군에 가면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가면은 마을 면이 있죠. 읍면동, 면동. 요게 우리의 행정 조직 체계입니다. 그죠? 읍면동에 또 산하에 뭐가 있어요? 리가 있죠. 마을. 그러니까 마을의 대표자님을 리장 안 하고 이장이라고 하죠. 이장님. 그 다음에 이장 아래는 반장이 있죠. 무슨 몇 통, 몇 반 하는 반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직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종을 메이저 크롭을 어디서 만드느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요. 어디? 우리로 치면 이 RDA예요. 정자로 딱 써볼게요. 너무 신경을 쓰니까 글이 안 된다. 농, 촌, 진흥, 청. 이게 어떤 분들은 농업진흥청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농업이 아니에요. 농촌, 루럴입니다. 이거 이름 지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농촌을 진흥하는 청이 돼. 그러니까 이제 외청으로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은 R&D만 합니다. R&D 기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든다? 새로운 컬티바를, 품종을 만든다. 품종을 만들어서 어디에 이제 전달한다? 각도 농업기술원에 전달합니다. 그죠? 그러면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여기서 읍면동으로 가고, 읍면동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전해지는 게 되는 게 우리의 종자 공급 체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은 이 품종이라고 하고, 요 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제 원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한 100kg 정도만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가면은 각도의 원종장이라고 있습니다. 원종장. 우리 경남으로 치면 밀양에 있죠? 내 고향이 어디라고? 밀양. 그래서 잘 알지. 그 밀양에 원종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이 원원종을 가져와서 몇 배 만든다? 100배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100배. 100배 만들면 몇 킬로다? 그죠? 그러면 10톤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톤 하면은 이게 읍면동에 또 보내고, 여기 마을에 보내고, 개인한테 다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종자 공급 체계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알아야 돼.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처음에 품종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보급종이라 그래요. 보급한다 해서 이 보급종을 말할 때는 원종, 원이 두 개입니다. 원래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군에 가기 위해서 만드는 원종장에서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 뗍니다. 그냥 원,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결국은 이 원종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하면 우리나라 종자 공급 체계,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 소우주인 종자에서 종자를 어디서 우리가 메이저 크라운은 어디서 만든자? 농촌진흥청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직 남아있는 유일한 IMF 때, IMF 알죠? 국제 금융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다른 말 하면 나쁜 말은 부도예요. 부도. 1997년도
12월 달에 부도 났어요. 11월 달에. 뭐 부도 난 거예요. 부도는 뭐예요? 빚을 청산할 능력이 없다. 이게 부도예요. 부도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종자 시드 컴퍼니가 전부 다 뭐 했다. 외국계 기업을 다 넘어갔어요. 한 개 딱 남았어. 한 개. only one. 농우바이오. 농우종묘라고 하죠. 그죠? 요 회사 하나가 딱 살아남았어요. 이 회사 말고는 전부 외국 회사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고 주변에 뭐 취업하고 많이 했는데 거의 외국 회사. 농우바이오 벽. 이 뭐 일명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공기업으로 이해하면 돼요. 실제 그 정도로 지금 농협에서 아마 이게 같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하나가 딱 남아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겠죠. 품종을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농우바이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네. 자, 그러면 농우바이오에서는 지금 뭐 외국계 기업도 있지만 농우바이오에서는 지금 우리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 정책을 다 이제 국가 중앙정부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죠. 해외 종자 공급 쪽도 많이 여기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외국에 가서 우리가 품종 평가도 하고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증하고 하는데 여기서 농우바이오에서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제 돈 되는 건 어디입니까? 채소류가 사실 돈이 많이 되잖아요. 주곡 작물들은 크게 돈이 안 되잖아요. 정부에서 공급하니까.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앞으로 지금 이제 시드워라고 하잖아요. 종자 전쟁의 시대입니다. 종자 전쟁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알의 씨앗, 벼 씨앗을 이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게 시드워 시대에 우리가 종자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만큼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자가 있었다, 발화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 내부적 조건이 다 맞아졌다, 발화를 했다, 자란다. 그러면 태양을 받고 여기에 광합성에서 CO2와 H2O, 그죠? 물은 빛의 GHT죠? GHT. 빛에 의해서 광분해된다, 그죠? 이게 분해돼서 결국은 CH2O 플러스 O2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좌우측 분자식을 맞추면 6분자, 한 분자의 C6H12 O6 플러스 6분자의 O2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요게 이제 빛이 있을 때고 빛이 없는 다악 상태, 밤 상태는 다 역과정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잎이 이렇게 나서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뭐냐 하면은 얘가 자라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이 필요한 양. 그래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니까 아주 비과학적이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요수량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워를 리콰이먼트죠. 뭐가? 이 식물체가 1g의 드라이 웨이트, 건물종을 생산하는데 이 잎, 줄기 이런 것들의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에요.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H2O의 양이에요. 이게 뭐다? 요수량이라고 합니다. 요수량의 용어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요수량은 자, 호박이 있다. 그 다음에 벼가 있다. 그 다음 짠디가 있다. 짠디는 잘 알잖아요. 그죠? 호박은 잎이 이렇게 넓고 크죠. 그 다음에 벼는 이렇게 생겼죠. 짠디는 잎이 아주 작죠.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요수량이 이 건조한 무게 1g을 생산하는데 어느 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짠디다, 벼다, 호박이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광합성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광합성 하는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요? 효율적이란 말은 물을 많이 소비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잖아. 작물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고. 소를 키운다. 소를 키우는데 사료 또는 물을 이만큼 필요로 한다. 한 마리 키우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곡물 사료가 12kg에서 13kg이 듭니다. 그럼 12배 정도 들죠. 그죠? 군뱅이는 2kg 하면 됩니다. 1.5에서 2kg. 그러면 6배 정도의 곡물이 적게 필요한 거죠. 그죠? 어느 게 경제적입니까? 군뱅이죠. 그럼 이것도 물을, 요게 잎이 작고 단단한 거고, 요거는 잎이 약간 길쭉하고 단단하고, 요거 잎이 넓적하고 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어느 게 많이 필요로 할까요? 1g 생산하는데. 지금 소 얘기했잖아, 소. 어? 1번? 호박? 자신감 있게. 그렇지. 자신감을 좀 가서 봐봐. 호박잎은 여름 되면 어때요? 햇빛이 약할 때는 쫙 이렇게 있다가 햇빛 비치면 그냥 쭉 이렇게 되잖아. 그 말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산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생산량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공무원 시험 치는데 보면 흰맹아주라고 나와. 흰맹아주가 800, 20, 30 이렇게 나와요. 820, 30 이렇게 나와요. 1번이야. 1g에 잎을 생산하는데, 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흰맹아주예요. 이 호박, 수박 이런 애들이 다 거의 포함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짠디나 이렇게 아주 촘촘하다 할까, 아주 조직이 섬치한 이런 애들은, 딱딱한 애들은 수분을 적게 필요로 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수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수량이란 개념은 뭐다?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 그러니까 1g을 생산하는데 얘는 820g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배는 350, 360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경제적이다 이겁니다. 그 요수량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갑니다. 그러면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잎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보이는 건 모르겠다. 자, 일로 이동합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벼가 있다, 콩이 있다, 있으면, 자, 요게 차지하는 면적이 있죠? 요게, 요 면적당 잎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가장 요수량에 유리하고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이제 최적한 아주 가장 적당한 연면적, 잎의 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기 전체의 잎의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죠? 잎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가 요 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잎의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거죠. 지수. 진주 옆에 지수가 아니고 지수,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최적, adaptable, leaf area index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냐 하면, 자, 가로 세로 1m다. 가로 1m, 세로 1m다 하면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속에 벼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 쭉 심겨져 있죠. 그러면 지상부를 베어서 잎을 다 이렇게 면적을 재보니, 그걸 재는 기계를 연면적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오늘 용어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이게 돌아가. 그럼 잎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센서가 있어서 이 연면적이 측정이 돼. 이걸 이제 연면적 측정기라 합니다. 측정기라고 하죠. 연면적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로 1m, 세로 1m에 배를 다 베어서 잎의 면적을 측정해 보니 얼마더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요 개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 안에 잎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광합성에 더 유리하고 작물의 생육에 이로운가, 그걸 최적 연면적 지수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최적 연면적 지수는 변은 5 내지 7 사이입니다. 근데 Y를 러프하냐? 뭐 러프할 수밖에 없죠. 품종에 따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그럼 평균 6 정도 보면 되겠죠. 이 말은 가로 1m, 자, 가로 1m, 세로 1m 이 속에 벼가 자란다. 그래서 이제 이양을 해서 자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6 정도, 그러니까 요 면적이 1이에요. 1제곱미터죠. 가로 1m, 세로 1m니까 1제곱미터죠. 근데 이 잎을 전부 따서 다 면적을 재보니 측정을 하니까 몇이더라? 6제곱미터더라. 그럼 제곱미터 같으니까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면적 지수는 6 정도 되는 게 작물 생육에 가장 좋더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갑니다. 그러면 연면적 지수 6 하지 말고 한 20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잎이 많아야 광합성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럼 좋다. 6이 아니고 잎이 20이 된다. 연면적 지수가.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잎을 전부 따서 재보니 20제곱미터 되더라. 호박잎처럼 그렇게 많더라. 이러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어? 자, 효율이 안 나와서 아주 좋은 말인데, 잎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막 있어. 아주 무성해. 무성한데 햇빛이 비쳐. 햇빛이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 표면에 다 비치죠. 이 안에 투과가 안 돼. 잎을 뚫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10%밖에 투과가 안 됩니다. 이 아래쪽에는. 그럼 여기는, 이 아래쪽에는 1%밖에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럼 광합성 시기에서 햇빛이 없으면 물이 분해가 안 되고 광합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만 많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잎이에요. 또 하나, 자, 질문 갑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이 식물은, 우리 바깥에 배를 재배한다, 콩을 재배한다 할 때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뭐다? 숙제다. 여러분들이 해와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UC 데이비스의 아주 최고로 유명한 생리학 교수님이 낸 문제입니다. 대학원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대학원생한테 질문을 낸 게,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작물은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잎은 무성한데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왜? 빛이 안쪽으로 도달할 수 없으니 그러하다. 그런데 만약에 잎이 이렇게 안 생겼고 쫙 위로 쫙 직립해 있다, 이렇게, 그러면 햇빛이 쫙 투과돼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요걸 이제 잎이 직립이라고 하는데, 직립. 딱 위에 상위 엽은 이렇게 딱 고쳐 서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게 아니고 딱
고개 들고 수업 받듯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연면적 지수가 한 10 정도 돼도 이것은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이거는 뭐다? 최적 연면적 지수가 10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잎의 형태가 쭉 늘어지가 있으면 4나 5대도 안 좋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명 직립행 수광태세, 빛을 받는 태세, 태도입니다. 그럼 잎이 직립해야 된다. 위로. 상위엽은 이렇게 직립하고 하위엽은 약간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만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가 된 것이 가장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잎의 형태다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그래서 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에서 5에서 7 하니까 상당히 불어도 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 그것은 수광태세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너는 100점이고 너는 30점이고 너는 70점이다. 왜? 수업 시간에 이랬으면 당연히 30점이지. 딱 고개 들고 딱 열심히 하면 당연히 100점이지. 잎도 마찬가지. 이 잎도 태양을 받기, 햇빛을 받기 위해서 쫙 시간에 햇빛 받으란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최고죠. 그래서 수광태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적 연면적 지수는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심리적으로 그러면 작물이 있다. 작물이 있는데 작물, 자 C3라는 게 있고 C4라는 게 있고 캠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자, 크게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을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데 핵심은 뭐냐면 공기 중에 CO2 농도가 몇 프로죠? 0.04%. ppm으로 하면 400 ppm. ppm은 particle per million. 10의 6성에 대한 몇 개냐? 10의 6성,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400개가 있다. 뭐가? CO2가 있다. 이게 400 ppm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하면 0.04%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3 작물은 뭐고 C4 작물은 뭐고 캠 식물은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이렇게 존재하니까. 아까 수광태세도 얘기했고 다 했잖아. 광합성에 관해서. 그러면 C3는 어떠냐면 여기가 이제 CO2 농도라고 합니다. CO2 농도가 이제 요렇게 가면 높아지겠죠. 이 Y축은 높아지고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합니다. 요 광합성량을 합니다. 광합성. 요걸 CO2 농도로 바꿉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이 포토신테시스 약자입니다. 포토신테시스 광합성 PS 따서 P는 대문자, S는 소문자로 씁니다. 내가 그걸 쓴다고 다른 생리학 책에도 이렇게 쓴다고 약속이에요. 이렇게 쓴다. 그럼 C3 작물의 특성이 뭐냐면 C3 작물은 이 CO2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광합성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드랍돼요.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화점이 있다는 거. 포화점. 그러니까 요걸 CO2 농도니까 CO2 포화점, saturation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광도 있어요. 광도 이렇게 많이 요걸 이제 라이트로 갑니다. CO2 농도도 그렇고 라이트, 빛도 있습니다. 빛도 이렇게 많아짐에 따라서 이 높아지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떨어지는 게 이게 뭐다? C3 작물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거의 모든 작물들이 이 C3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C4라는 애가 있어요. C4는 CO2 농도가 아주 적은 데서도 광합성을 해요. 하고 얘는 광포화점이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게 C4 작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질문 갑니다. 여러분들이 C3를, 요거 C3, C4, C3가 좋나요? C4가 좋나요? 여러분들이 오너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야. 경영자야. 나는 C3가 좋다. 나는 C4가 좋다. C3가 좋다? 손 들어보라고. 두 사람. C4가 좋다? 얼추. 왜 C4가 좋네? 경제적이니까 CO2 농도가 적어도 광합성을 많이 하고, 또 CO2 농도가 높아도 광합성 잘하고, 빛의 함량이, 빛이 많이 비쳐도 잘해. 어느 환경에서는 광합성을 잘한다는 얘기가 C4 작물이에요. 됐나요? 근데 C3는 그게 아니더라. 딱 지한테 적정한 조건이 아니면 광합성 잘 안 해. 따지는 게 많아. 좀 세심? 소심? 소심하다. 세심하다? 뭐 하여튼 센시티브해 얘는. 그게 뭐냐? 보리, 밀 이런 애들이 다 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C4의 대표적인 거는 콘이에요.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뭐다? 생산량이 많은 거예요. 지상부 생산량이. 그러니까 재배 면적은 3인데 생산량은 1이에요. 생산량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옥수수, 그 다음 벼, 밀 이렇게 해가지고 밀하고 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옥수수는 약 8억 몇천만 톤이 생산되고, 그 다음 벼는 6억 몇천만 톤이 생산되고, 밀은 요게 한 1,000만 톤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비슷해, 얘 둘은. 그런데 재배 면적으로 보면은 밀이 1이에요. 밀. 그 다음에 벼. 그 다음 옥수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웃기죠? 그게 뭐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옥수수가 가장 많다. 왜? C4 작물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조금 어려워도. 캠 식물은 뭐냐? 얘는 여러분들 다육이 알죠? 다육이. 선인장류. 선인장류는 뭐 여기서는 관계없지만 사막에 가면 얘가 어떠냐 하면 낮에는 광합성 안 해. 낮에는 정산작용 안 해. 딱 닫고 있다가 더우니까 밤 되면 기공을 열어. 밤에 광합성을 해. 그러니까 요렇게 된데 선인장이 여기 뭐 수액이 가득 차 있고 내용물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사막 속에서 이렇게 막 자라잖아. 2m, 3m까지 자라잖아. 이게 뭐예요? 이 다육이 캠식물의 특징이에요. 대단하죠? 이 식물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자,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적응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자, 얘는 그럼 무엇 때문에, C3는 무엇 때문에 이런 아주 좀 100% 만족만 하는 80% 그러니까 20% 부족한 역할밖에 못 하느냐? 얘가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엔자임 효소가 있어요. 이게 이제 CO2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는 루비스코라는 애가 있어요. 이 루비스코라는 리블로스 바이스포스페이트의 약자입니다. 이 루비스코라는 엔자임 얘가 간첩이야. 간첩이라는 표현이 건데, 얘가 CO2하고도 친하고 O2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78%가 산소고 이산화탄소가 얼마? 0.04%밖에 안 돼. 그러면 얘가 CO2하고 뭐 친하면은 광합성량이 엄청 많고 CO2 농도가 낮아도 광합성을 잘 할 건데 안 해. 얘가 그래. C3가. 이중적 기능이라. 이중적 스파이라 쓰지 말고 무슨 기능? 이중적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 기능.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C4 얘는 바깥에서
이제 CO2를 잡아오면 PEP 카르복실라제, 아제는 효소죠. 요게 PP 카르복실레이스라는 이 엔자임이 누구하고 친하냐? 온리 얘 CO2하고만 친해. 산소니는 저리 가라 이래. 그래서 뭐 한다? 요게 CO2 농도가 낮고 해도 광합성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작물이 옥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를 대단한 작물이다, 위대한 작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스 중에는 10호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지만 10호 작물은 밥맛이 좀 없어. 그래 우리 인디카 쪽에서는 있어도 자포니카에서는 거의 없다. 어쨌든 이 10호 작물과 C3 작물의 차이점, 그리고 캠식물의 차이점에 의해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육종을 한다면 어떤 육종을 해야 되는가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C3 하지 말고 10호만 다 재배하죠. C3 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식물이 또는 작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에 있는 10호 루비스쿠라는 이 이중적 기능하는 애 말고 그 배에 있는 밀에 있는 PP 카르복실레이스 이 옥수수에 있는 얘를 떼어가지고 요 엔자임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어디에 배에 밀에 보리에 해서 어떻게 한다? 주입을 해서 이게 발현되도록 표현액으로 나타날 수 해서 광합성량도 확 증대시키고 벼도 뭐 키가 뭐 이만큼 크고 수량이 이만큼 달리도록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량난 해결하고 하는데도 그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 생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종을 전통 육종을 하겠다? 아니면 생명공학을 지금 하는 걸 하겠다? 아니면 나는 생리학자가 돼서 어떤 때든 지금 바깥에 나가면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는데 나는 감을 좀 지금 꽃을 빨리 피워서 감을 7월달, 8월달에 수확하게 해서 태풍의 문제를 없게 하겠다. 서리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작물을 대할 때 생리적으로 접근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